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맞췄습니다. 네, 사실 지난 영상에서 환율 맞히는 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 주말에 미국이 달러엔에 대해서 레이트 체크라는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는 달러 약세 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습니다.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달러원 환율 고점은 1452.30이었고요. 저점은 1419.50원, 그리고 금요일 종가는 1443.50원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미국 당국의 달러엔 레이트 체크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도 하락 출발해서 월요일에 1440원대에서 거래가 됐었고요. 지난주에는 꽤나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개장 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호관세 등을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자체는 원화 약세 재료였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 트럼프는 타코, 트럼프는 언제나 도망간다, 이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환율에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최근에 달러 엔의 하락, 달러 원의 하락 등, 그래서 이제 유로도 강세를 보이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면서 약한 달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1420원 선이 잠깐 깨지는 순간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그 다음날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달러엔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은 다시 1430원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1440원대까지 올랐던 것은 이제 케빈 워시가 다음 미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것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금요일 장중에 전해졌기 때문에 좀 더 올랐고요. 워시가 확정이 되니까 뉴욕 종가는 1450원 선 부근까지 올라서 마무리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케빈 워시 지명이라는 중요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케빈 워시가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어떤 통화 정책을 펼 것인지 궁금해하는 중인데요. 이게 기사만 보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합 인포맥스 기사고요. 케빈 워시 연준, 트럼프는 왜 매파로 통하는 워시 지명했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금리가 낮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월은 언제나 늦다라면서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을 공격했죠.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 오래 있었던 본인의 사업 경력상 이 부동산이라는 게 금리가 낮아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어쨌든 큰 차입을 일으키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걸, 저금리를 좋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파를 지명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일단 초반에는 두 사람 모두 연준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교집합을 형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워시를 지명한 것은 당장의 금리 인하보다도 연준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그래서 워시는 연준이 돈 풀기에 중독돼 신뢰 상실의 위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는 금리가 낮은 걸 원할 텐데, 금리는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보통 단기금리고, 장기금리, 그 장기 국채금리, 채권금리는 별도로 존재하죠. 그래서 단기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장기금리가 꼭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고, 또 돈 풀기를 연준이 안 한다면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금리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말이 약간 안 맞는 상태인 거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변화에 대해서요. 일단 그렇고, 호시는 또 연준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및 사회적 의제로 지나치게 확장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워시가 지금 매파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예전에 이 사람이 연준 이사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했었는데, 그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그래서 연준이 채권을 마구 사는 거죠. 국채를 마구 사고
국채를 마구 사면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고 돈을 찍어내서 그걸 산 거니까 연준의 부채, 연준이 발행한 통화는 연준의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차대조표가 확대된다. 이거랑 양적 완화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던 금융위기 때에는 워시도 그거에 대해서 딱히 반대를 하진 않았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던 시점에 다시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죠. 그때도 그 양적 완화를 계속 하려고 하길래 자기는 그것에는 반대를 해서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임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적 긴축.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는 연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시중 유동성을 자꾸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자산도 늘어나고 연준의 부채인 통화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긴축을 하면 어쨌든 이 채권 자산 쪽은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 도래 시에 다시 사지 않으면 점점 잔액이 줄어들겠죠. 그만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서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 이렇게 하면 시중의 장기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채권 매수 주체가 있었는데 채권을 매수하지 않고 점점 잔액을 줄인다. 그러면 채권의 매수 압력이 줄어들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건 곧 이 채권의 수익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만기 시 재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채권을 판다든지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줄이면 시중의 채권금리 보통 장기금리죠.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트럼프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만큼 자 장기금리, 시중의 장기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경제에 투자라든지 여러가지 활력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그만큼 단기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트럼프는 단기금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금리가 낮은 것을 선호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를 두고 연준은 국가 채무 관리는 연준의 관할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하든 긴축 재정을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를 확대하든 뭐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치가들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연준은 이 시중에 풀린 채권 또 통화량 이걸 관리할 뿐이지 재정 정책은 뭐 어느 쪽이 좋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관할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워시는 연준 의장이 되면 연준의 이런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것은 기존의 워시의 인터뷰 기사나 강연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재무부와의 새로운 협약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준과 재무부는 1951년에 협약을 맺었는데 연준이 재무부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부가 압력을 하면 연준이 통화량을 막 발행을 해가지고 같이 갔었다. 재무부 압력 하에 있었다. 그런데 1951년에 그렇게 했더니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하니까 연준을 독립시켜서 재정 정책과 연준의 통화 정책이 따로 가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도록 하자 이랬는데 워시는 이거를 합쳐서 다시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연준 대차대조표의 적정 규모를 선언하고 이를 부채 전략, 국가의 부채죠.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전략과 정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준이 재무부와 국가 부채 발행 관리에 협력해야 한다며 재무부와 협력해 차입 비용을 낮추고 금리를 내려 그 균형을 바로잡는 게 연준이 할 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차대조표를 축소하자는 거랑 연준이 재무부랑 같이 국가 부채를 함께 관리하고 금리를 낮추자, 장기 금리를 낮추자라는 거는 사실 상충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트럼프의 특징이라고 전 트럼프 일기 때부터 생각을 해왔던 게 뭐냐면 자기는 예를 들면 강달러를 좋아한다. 근데 금리는 낮아야 되고 인플레이션은 없어야 되고 성장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재정 적자는 줄여야 되고 이런 경제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이걸 하면 저걸 할 수 없고 반대로 저걸 하면 이걸 할 수 없는데 서로 안 맞는 얘기를 막 던져서 아 이거는 단기 목표고 저건 장기 목표인가? 이게 되면 나중에 이걸 할 여력이 생긴다는 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은 일단 그 자체로도 내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대충 뭐
큰 뜻이 있겠지, 아니면은 뭐 아무 뜻도 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는데, 워시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는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양적 완화에 반대했다. 그래서 연준 이사를 조기에 사임했다. 뭐 이거 자체는 팩트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바마 행정부 때란 말이죠. 그래서 오바마가 자꾸 재정 확대하는 거에 나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약간 뭐 보수주의자적인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매파적이다 라고 해서 뭐 지금 금 가격, 은 가격이 금요일 뉴욕장에서 많이 빠졌고, 주식도 좀 빠지고 달러는 강세,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건 오바마 때니까 그런 거고, 트럼프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재정을 확대하고 큰 정부가 돼서 부채를 엄청 늘리고 국가 부채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면 모든 게 좋아지고 미국 경제는 강해지고 달러도 강해지고,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목표는 있는데, 뭐 국가 부채 자체를 늘리는 거는 그렇게 뭐 공화당의 기존 입장과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되지만, 또 뭐 자기가 특정 부분을 하려면 어쨌든 재정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말해놓고도 두 말이 안 맞고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 워시도 결국은 트럼프한테 그래서 만약에 재무부가 국채를 늘리고 싶다 하면 연준이 국채를 많이 사서 대차대조표를 확대를 해서, 대차대조표 확대라는 말은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 그게 연준 의장이 할 일이다. 그러면 트럼프는 되게 좋아했겠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하는 거는, 파월은 단기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압박을 받았지만 사실은 트럼프는 장기 금리를 낮춰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트럼프의 기조에 워시가 동조를 해서 연준 의장에 지명이 됐다면 그렇게 매파적으로 이 사람을 봐야 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워시가 서로 상충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워시 연준 의장 후보, 인준돼도 달성 어려운 세 가지 임무 직면. 내용 보시면,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이사 재임 당시인 2010년 11월 연준이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결정할 당시 연준 이사회 멤버 가운데 유일하게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게 이제 오바마 때 자기가 확장 재정에 반대를 했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워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연준의 고장난 리더십 제목의 칼럼에서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라면서 연준이 과거 위기 대응 과정에서 쌓은 막대한 대차대조표 자산을 축소할 경우 기준금리를 더 낮게 유지할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 이야기는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요. 그럼 장기금리가 상승을 해요. 장기금리가 상승을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겠죠. 그럼 단기금리를 내려요. 그러면은 단기금리는 내려갔고 장기금리는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좋아할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도 똑같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축소가 재개될 경우 장기채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10년 11년에 양적 긴축을 주장했다고 해서 지금도 같은 입장에 있을까? 아니, 세월이 10년 이상 지났고 이 사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준 의장을 받아내야 되는데, 전 지금도 같은 입장에 있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바마 때고 지금은 트럼프 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워시 지명 소식에 약간 금융시장이 지금 안 좋죠. 주식 빠지고 환율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조만간 이 사람이 사실 케빈 헤셋이냐 뭐 릭 라이더냐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 그러니까 원오브 댐이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주의 깊게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명이 됐으니까 더 이 사람이 하는 발언이 중요하게 기사화가 되고 하겠죠. 그런데 이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의 발언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매파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뭐 가던 길을 다시 가는 쪽으로, 왜냐하면 서학개미가 지금 미국 주식이 빠졌는데 혹시라도,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 주식은 특히 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PER이 낮다,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가 좀 돌아온다면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 환율은 1440원대, 그리고 좀 더 가면 143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워시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한번 같이 지켜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S 차원에서 몇 가지 간단한 주제. 님께서 10여 년 전에 N1 환율이 1600원대였고 그래서 원화와 N화는 절대 동조화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600원은 10년 전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점점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20년 전입니다. 차트 보시면 2008년, 2009년 이때 1600원을 갔었고요. 그때는 다들 아시는 리만 사태 터졌던 금융위기 때였고, 그때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강해졌겠죠. 그래서 N1 환율이 급등을 했던 건데 이미 거의 이제 20년에 가까운 예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달러를 구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외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든 사자, 그래서 현물환까지 사게 되었던 거고, 지금은 그 후로 정말 은행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더 엄격해지면서 외화 부채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외 자산이 더 많은 상황까지 됐고요. 또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을 기억하실 텐데,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이나 뭐 중소업체까지 외화대출, N화대출, 왜냐면 이게 금리가 싸고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외화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출 금액이 원화로 치면 2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외화 대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풀어주긴 했지만 그렇게 한국은행 규제도 있기 때문에 N1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일보다는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딱 100엔당 10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150원 정도, 850에서 뭐 11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거의 10년간 유지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랑 일본이 수출 경합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환율이 튀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 당국에서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N1 환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한 발 더 나가면 우리나라의 대외 자산이 점점 많아지면 일본 N화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그동안 일본이 몇십 년간 벌어들인 외화로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뭔가 일이 터져서 해외 자산이 빠지게 되면 그걸 팔고 그럼 달러가 생기겠죠. 달러를 다시 N화로 바꾸면서 위기 상황에서는 N화를 살려는 매수세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N화가 안전자산인 건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 길로 가고 있다. 언젠가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에는 원화도 안전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예측도 하고 있기 때문에 N화와 원화는 점점 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사실 이제 예전에 N화는 안전자산이고 원화는 위험자산일 때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가 깨져버리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자산군 간의 상관관계가 깨진 또 하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다면 S&P 500 미국 주식과 달러원 환율의 차트를 제가 겹쳐놨습니다. 예전에 뭐 주식은 경제 성장에 따라서 계속 오르는 거였고 원달러 환율은 횡보를 했던 시절, 이게 2020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S&P는 빠지고 원달러 환율은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상관관계가 있었죠. 21년에는 둘이 같이 오르는 이상한 잠깐의 시기가 있었고요. 2023년에도 환율은 팍 위로 튀고 S&P는 빠지는 뭐 그런 시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가 맞는데, 그런데 2024년부터 보시면은 S&P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던 상식, S&P가 오른다면 이거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니까 달러원 환율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같이 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을 좀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주식과 환율이 같이 오르는 상황, 이런 게 거의 2년간 지속이 됐고 이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보는 것이, 그리고 사실 이거 두 개는 동조화가 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오르고,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사서 오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오르는 추세에 달러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도 같이 오르게 됐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알던 상식, 그러니까 트럼프도 왼쪽 오른쪽 얘기를 다 하고 환율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좀 면밀하게
우리의 선입관이 아닌가, 시장을 대할 때 우리의 선입관이 우선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 시장이 말해주고 있는 현재의 사실, 현실을 우리가 솔직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제 의견은 오직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은 또 환율에 큰일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